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일어난 너무나 잔혹한 사건입니다. 바로 학대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그 아엘이라는 여성의 친아빠인 카키모토 야스타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62년생으로 유리 제조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유카리는요, 1964년생입니다. 자, 그 둘 부부는 만나게 되었고 1984년도에 아이리 씨가 태어납니다. 자, 그녀의 얼굴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녀가 바로 아이리라는 여성입니다. 자, 1985년도에서 이제 아이리의 동생이 또 태어납니다. 여동생이 태어나요. 자, 1995년 여름에 이 가족 4명은요, 히라카타시라는 동네에서 네야가와시라는 동네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아이리 씨는 학교에 전학을 가게 돼요. 자, 부모와 아이리 씨, 그리고 아이리 씨의 동생과 같이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이 집에 머물게 된 건 2017년도까지 머물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리 씨가 죽게 된 거야. 자, 오사카 네야가와시 집에서 장녀였던 이 카키모토 아이리 씨, 당시 33살, 이 여성이 동사한 채 발견돼요. 집에서 동사한 채 발견된 거야. 얼어 죽은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아빠가 전화를 합니다. 저기요, 우리 집에서 요양하던 딸이 죽었어요. 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자, 그녀는요, 아주 좁은 방에서 죽어 있었어요.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사망한 이 여성은요, 네야가와시 주택에 아주 고립된 작은 방에서 감금된 채 죽어 있었던 거야. 자, 당연히 부모님께 물어봤겠지. 아니, 딸을 왜 이곳에 감금시켜 놓은 거죠? 라고 했더니 이 아빠와 엄마가 하는 말이, 사실 우리 딸이 정신질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7년 정도 전부터 어쩔 수 없이 조립식 집에다가 감금시키게 된 거예요. 라는 말을 하는 거야. 딸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딸을 어쩔 수 없이 감금시켜놨다. 17년 전부터.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야. 이걸 엄마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자, 그녀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대. 그리고 그게 의료기관에서 이미 진단이 됐대. 이 아이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당시 죽어있을 때 그녀의 상태였어. 달려온 대원, 그 세방 대원이 말하기를, 그녀는요, 비이상적으로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어. 사실 그녀가 죽게 된 원인은요, 영양실조 상태에서 동사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윗속이 텅 비어 있었대. 위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영양실조니까 이제 그 체온 있지, 사람의 체온을 조절하는 그 체온 조절 그 기능 장치가 망가졌던 거야. 그래서 체온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동사로 죽은 거지. 그 12월 이때쯤 죽었으니까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을 때. 자, 그러나 카키모토 씨는요, 네야가와시 복지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 왜 자기 딸이 약간 좀 장애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라에다가 뭔가 지원을 해서 뭔가 돈을 받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원래 맞는데, 이들 부모는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어떤 나라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국가, 그러니까 이런 행정 이런 기관이랑 뭔가가 얽히는 걸 좀 피했던 것 같아. 자, 당시 이거는요, 그 집 현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이 경찰들도 와 있고, 집안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사진들과 영상들을 제가 조금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그녀가 갇혀 있었던 감금 방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집에, 이 집 안에 감금되어 있던 그 집은요, 조립식이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만든 조그만 오두막 같은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컨테이너 같은 거였지. 실내에는 간이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누우면, 딱 사람이 한 명 누우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우면 바로 화장실 그게 얼굴 옆에 있게 되는 그런 위치였어.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그 화장실의 냄새를 고스란히 다 사람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오두막은요, 문이 안에서 잠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잠겨 있었어. 그러니까 밖에서 열쇠로 이렇게 잠가 놓은 거야. 그리고 온도 관리 때문인지 그 쿨러의 통풍관과 같은 곳이 그 물건의 창고랑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대. 근데 너무 어이없는 게 에어컨은 있었는데 난방기구는 없었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사실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난방도 되고 에어컨도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그녀가 갇혀있던 그 방에는 에어컨은 있었지만 따뜻하게 해줄 히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야. 자, 2017년 12월 23일 아버지인 카키모토 야스타카는요, 어머니 카키모토 유카리와 함께 딸이 죽은 것 같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망 사실이 알려집니다. 자, 경찰 조사 결과 사이리 씨의 사인은 동서였어요. 33살의 카키모토 아이리상. 자, 발견 당시 사망자는요, 그 주택 방 한쪽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만든 조그만 다다미 방. 근데 이 방이 2조였는데, 그게 약간 1평이었던 거야, 1평. 1평 정도 규모의 그 골방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 이불로 몸을 이렇게 다 덮어진 채 죽어 있었어. 나체였어. 옷을 한오라기도 입고 있지 않았어. 그 겨울에. 방은 바깥에 잠금 장치가 돼 있었고 안에는 간이식 침대 그리고 수세식 변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방 밖에 설치한 탱크가 있었는데 이 탱크가 뭐냐면 이렇게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그녀가 물을 먹고 싶으면 그 호수를 이렇게 빨거나 그렇게 해서 물을 먹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완전 너무 열악했지. 그리고 방 안쪽에는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딸의 모습을 안방에 놓인 모니터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크로 말하면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 딸이랑 대화를 나눴대. 자, 수사 관계에 따르면 이 일가는요, 1995년 이사를 왔잖아. 단층 목조 주택의 높이는요 2m 정도 됐어. 이 집의 그 울타리 보이시죠? 이게 2m 정도 됐어. 합판이 이렇게 쳐져 있었고 현관문 그다음에 집 앞 외벽 위에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었대. 우편함은 내부에서 닫혀가지고 이렇게 열 수가 없는 상태였대. 그리고 오사카 네야가와시 주택가에 사는 단독주택은요, 이거 봐봐, 이 집만 뭔가 이렇게 붕 뜬 것 같지? 다른 집이랑 어울리지 않는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의 집이었대.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요, 이 집이 빈집이라고 생각했대. 왜냐면 이 아이리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가 너무 좀 이게 누가 봐도 집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아, 뭔가 창고구나, 뭔가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구나라고 생각했대. 왜냐면 사람의 인기척이 거의 없었대.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주민분의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주민분이 하신 인터뷰입니다. 近所に住む人は見かけることはないと思う。 그러니까 이 집에서 본 적이 없대. 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見かけるかと知らんからな、おるの。 그러니까 뭐 보이는 건 둘째치고 몰랐어. 누군가가 거기 사는 것도. 人が住んだのは最近は思ってないもん。 그리고 저기 있잖아. 사람이 산다고는 요즘까지도 생각도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집안에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고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다른 주민분들은요. 이 집에 딸이 있다니 전혀 몰랐어요. 아니 배를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고 그리고 우편함도 봐요. 저렇게 열지도 못하게 잠가놨잖아.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전자 이런 거 뭐 물 쓰는 거나 이런 게 뭐 돌기는 해요? 그런 것도 돌지도 않더라고. 뭐 가끔씩 뭐 좀 중년 부부가 왔다 갔다 하길래 저기 살고 있나? 라고는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이웃들과 교류는 하나도 없었어. 설마 저 집에서 딸이 저렇게 죽었다. 근처에 살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괜히 미안해지네요. 라면서 주민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셨대요. 자, 지난해 2017년 12월 23일 그 집에서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잖아. 근데 그녀가 발견됐을 때 나이는 33살이었어. 그런데 그녀의 몸무게는 몇 킬로였냐면 19킬로였어요. 부진의 그 조그만 1평 안에서 그냥 그렇게 옷도 입지 못한 채 얼어 죽은 거야.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얼어 죽은 거지.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사를 왔고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쯤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대요. 부부의 말에 따르면. 자, 부부는 계속 이렇게 말해.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정신 이상 증세를 좀 보였어요. 그리고 16에서 17살 때쯤인가? 아니 너무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다 큰 애를. 힘이 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둬놓기로 결정한 거죠 뭐. 저도 우리 딸이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정신병원에 가둬야 되나라고도 싶었는데 그래도 내 딸이니까 부모니까 어떻게 해서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지. 자, 2002년 이전부터 격리 상태가 시작됩니다. 2002년도부터 여러분. 그보다 더 전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녀는 막 성장할 때쯤부터 갇혀있기 시작한 거야. 부모님에 말하면 그녀가 난폭한 행동을 했고 굉장히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금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녀의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혀 반대의 의견을 말해요. 초등학교 6학년 3학기부터 등교하지 않았던 이 아이리시의 동급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 바로 이 동창생의 인터뷰한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걔 굉장히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굉장히 약간 좀 내성적이고 그냥 보통의 그냥 부끄러움 많은 그런 여자아이였어요. 중학교 때 돼서는 전혀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라고 말을 했어. 또 다른 동창생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그녀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거야. 미용실에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뭐랄까 항상 슬픈 얼굴이었어요. 자, 팔과 다리 부분에 무슨 멍자국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거 왜 그래? 라고 물었는데 그냥 걔한테 물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걔가 물린 자국이 아니라 그냥 멍자국 같았어요. 자, 그녀의 팔에는 10군데 이상의 멍자국이 있었대. 팔과 다리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대. 그냥 굉장히 상냥하고 착한 아이. 그리고 되게 말투도 조근조근 예의 바른 아이였다고 해. 날뛰거나 난폭한 폭력적인 성향은 전혀 본 사람이 없었어. 또 다른 동창생은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좀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걸 종종 보곤 했어요. 말이 없고 약간 어두운 모습이 있는 아이이긴 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라면서 후지TV 등 동창생들의 인터뷰가 이렇게 나왔던 걸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가슴과 팔다리에 10개 이상의 멍자국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 그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녀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잖아. 자, 초등학교 시절에부터 멍자국이 있었고 맨날 똑같은 옷이었고 뭔가 얼굴이 어두워 보였고 머리도 한 번도 미용실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이었고 이런 말 들으면 부모님이 제대로 케어해주고 있지 않았고 멍자국은 뭐야? 그녀가 어서 엎어지지 않는 이상 온몸에 멍자국이 있을 정도면 분명 집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자,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신질환을 받았고, 정신질환 그 진단을 받았고, 초등학교 6학년 1월부터 학교를 쉬고 중학교는 한 번도 다니지 않았대요. 자, 아이리 씨가 그 발견됐을 당시에는요, 그녀의 키가 145cm였어. 그리고 체중은 19kg였어. 33살에 145에 19kg. 위에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었고, 검진 결과 피와 지방이 거의 없었대요. 19kg이라는 게 얼마나 가벼운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거예요. 등유통 있죠, 여러분. 등유통. 이런 등유통에다가 기름을 약간 채우면은 이게 19kg인 거야. 그러니까 여자도 이렇게 들 수 있는,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인 거야. 자, 이게 여기 넣으면 18kg에서 20kg 정도까지 된대. 그런데 이게 바로 아이리 씨의 몸무게가 비슷한 거야. 33살의 성인 여자의 몸무게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가벼움이야. 자, 145에 19kg, 몸에 피와 지방이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사실은 이 145cm라는 그 키도 굉장히 작은 키야. 일본 사람 치고도. 일본의 30대 여자 평균 신장이 못해도 158.3cm래요. 그런데 그녀가 33살의 나이에 145cm인 거야. 이게 바로 일본의 11살짜리의 그 여자 아이들의 평균 신장 수준이래. 11살. 그녀 나이 33살이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녀가 어릴 때부터 뭔가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를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은 거야. 그리고 뭐 찾아보면은 뭐 5살에서 6살 그 여자아이의 평균 체중이 18.6kg래. 이거 일본에 출처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33살의 예리 씨가 바로 5살, 대여섯 살 정도 아이의 몸무게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내가 기억나는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저도 굉장히 마른 타입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8kg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훨씬 20년도 더 전에. 근데 그녀가 33살에 19kg면 얼마나 그녀가 말라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오죽하면 영양실조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돼서 사망한 거야. 동사한 거야. 너무 끔찍하죠. 자, 부모는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냐? 우리 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한 거야, 경찰들이. 그러면 딸이 약간 그럼 정신장애가 있으니까 뭔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병원에 상담 신청을 한 적이 있었나 라고 했더니 장애인 수첩도 발행된 기록이 없고 그 어디 가서 약간 진료받거나 이렇게 상담을 한 신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야. 사실 뭐 어떤 게 있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뭔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뭔가 다른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왠지 조금 우리 가족들을 색안경 끼고 볼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 가족이, 이 부모가 자기 딸을 숨기기만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딸의 상태와 그리고 그 부부들이 한 짓이 뭐냐면 18일날 딸의 사망을 알았어. 근데 신고하지 않았어. 아버지 야스타카가 잠자고 있는 이 자신의 딸 아이리의 잠자는 얼굴을 확인하고 12월 18일 오전 1시가 지나서 또다시 봤는데 얘가 숨을 그때까지 또 쉬지 않고 있었다고 해. 오전 1시에 갔는데 딸이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빠랑 엄마랑 신고를 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거야. 어떡하지?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야, 딸이 정신질환 안 와서 정신병원에 가두기 싫어서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서 딸이랑 같이 있었는데 왜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둘째 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둘째 딸은 집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둘째 딸이 부모님한테 이 첫 언니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둘째 딸이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경찰서에 빨리 신고해요, 아빠. 그래서 이들 부모가 119에 통보하면 119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 딸이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서 경찰들이 물어봐. 왜 딸이 죽었는데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며칠 동안 방치했죠? 라고 했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진정해. 119에 통보하면 우리 딸이랑 떨어져야 되잖아요. 죽었지만 우리 딸이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었고, 그래서 신고하는 걸 좀 늦춘 거예요. 자신의 딸이 죽었어. 근데 119에 신고하면 사체를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체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나고 나서 20일이 돼서야 딸의 사망 소식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5일 후 23일 부부가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자, 사체를 실내에 방치했고 사체 유기 의혹으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 이 부부를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정신질환 딸이 딱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맨날 뭐 부시고 막 엄마 때리려고 그러고 아빠 때리려고 막 이랬었다고 치자. 그런데 뭐 힘들었겠지. 딸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 16살, 17살 때부터 되게 폭력적이어서 그때부터 가둬놨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왜 가둬놨을까? 자기들 체면 때문이지 않았을까? 뭔가 우리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는 건 안 돼라든지. 하여간 그들이 딸을 감금한 건 법적으로도 불법이고, 그리고 어쨌든 건 간에 이건 분명한 학대야, 그지? 자, 그런데 그들 부부는 우리 딸이랑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랑 같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감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래, 너무 사랑해서 딸을 감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이들은요, 딸에게 하루 한 끼밖에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방에는 난방 기능이 되지 않는 에어컨만 달려 있었어요. 자, 그녀가 죽었을 당시엔 나체였다고 했잖아. 그래서 물어봐, 경찰이. 아니, 딸의 옷을 왜 입히지 않았던 건가요? 라고 했더니 이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딸이 몇 년 전부터 자꾸 덥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더우면 옷이 굳이 필요 있을까 싶어서 그냥 안 입힌 거죠, 뭐. 라고 하는 거야. 딸이 자꾸 덥다고 해서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 덥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옷을 안 입힌 거다. 마치 딸을 배려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녀가 갇혀있던 방의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이게 바로 그녀가 갇혀 있었던 방입니다. 제가 조금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좁은 방이야. 1평밖에 안 되는 방이야. 여기 간이 침대가 있었어. 자, 이 아이리 상은 여기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감식 카메라가 이렇게 있었고, 바로 얼굴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 그 조그만 세면기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통을 해놓고 호스를 연결한 거야. 그래서 물을 먹으려면 벽에 대고 이렇게 호스를 빨아야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갇혀있던 거야. 물 호스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있었고, 화장실 변기통이 바로 얼굴 옆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갇혀 지냈던 거야. 독방도 저거보다 낫겠다. 그쵸? 자, 식사는 단 하루에 한 번 이었대요. 자, 그리고 물은 조립식에 매달린 튜브에서 이렇게 먹게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는 실내 안에 설치되었던 인터폰으로만, 그러니까 스피커폰, 인터폰으로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학교에 스피커폰 있잖아. 학교에 스피커 있지. 그런 식으로 딸의 방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이렇게 부모랑 대화를 한 거지. 자, 방은 3평방미터, 거의 약 0.9평 정도 되는 사이즈였대. 그리고 골방에 이렇게 가둬놓고 하루에 밥을 한 번만 줬어. 그냥 밥을 왜 하루에 한 끼만 줬냐, 왜 이렇게 그녀가 말라있냐라고 했더니 이들 부부가 하는 말이, 아니, 작년부터 하루 2끼 주다가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딸한테 적절한 양의 음식을 주었어요. 굶기거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판단에 의해서 딸에게는 적절한 양의 음식을 주었다라고 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검한 사망자의 위에는요, 음식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 전혀. 사망 며칠 전부터 녹화 영상을 확인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감시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이 확인했는데 이 사망 며칠 전부터 그녀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대.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들은 맨날 감시 카메라로 그녀를 확인하니까 딸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그녀의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아있는 상태였어. 자, 145, 신장 145, 몸무게 19, 뱃속에 내용물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부부가 말하는 건 16살부터 17살인가부터 감금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녀의 키 145로 봤을 때 아마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대로 성장을 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금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제대로 된 영양소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던 거야.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되게 좀 머리를 굴린 게 뭐였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추측해보는 게 뭐냐면,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게, 탈주하지 못하게 일단 체력을 떨어뜨려 놓는 거야. 아주. 그런 다음에 가둬 놓는 거지. 그래야 문을 열어줘도 기력이 없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그녀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갇혀만 있게 그렇게 이 부모가 만든 거지. 그런데 용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금이요? 감금이 아니라 요양이요. 딸이 아픈 거, 뭐 쇠약해져 간 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딸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라고 주장했대. 딸이 쇠약해져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감금이 아니라 요양이다. 라고 표현을 해. 자, 이들 말로는 2002년 정도부터 딸을 골방에 가두고 아주 최소한의 음식만 주면서 카메라로 딸의 행동을 감시했던 거야. 그런데 너무 이상한 점이 뭐냐면, 딸 방 안에만 카메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집안 전체, 바깥에조차도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 10개 정도에. 자, 창문도 없이 감시 카메라만 달려있는 골방에는요, 이동식 변기, 그 다음에 물 공급을 위한 튜브, 그리고 방문은 이중 잠금을 해가지고 밖에서는 절대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이 집 자체도 이렇게 큰 울타리가 쳐져 있었어. 2m 정도에. 자, 주위의 눈을 피해서인지 집 주변에 있는 감시 카메라만 총 5대였대. 그러니까 이들은 감시 카메라로 딸을 살피면서도 밖에서 누가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딸을 감금한 걸 누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뭔가 지켜봤던 거죠. 지들이 나쁜 짓 하니까 불안하니까. 자, 부모는 스피커를 통해서 감금된 아이리시와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자, 물은 밖에 있는 탱크에서 튜브를 통해서 공급해 줬어요. 라고 했는데, 이 수사 간부가 이 딸의 시체를 보고서는 시신이 뼈가 뼈밖에 없었대. 뼈와 피부밖에 없었대. 피부라고 표현해. 너무 심했다. 와, 막 이러면서 경찰이 뼈와 피부래. 와, 얼마나 말랐던 거야 진짜. 그게 너무 이상한 건 또 그녀의 여동생이야. 그녀의 여동생이 있었잖아. 근데 그녀의 여동생은 왜 언니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은 뭘 하고 있었을까? 자, 그녀의 여동생을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여동생은 뭐랬냐면, 언니가 안 보이기 시작한 건 17살 땐가 18살 때? 그때부터 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보지 못했죠. 이 발언 이상하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의 동생이 있어. 동생이나 뭐 누나나 뭐 언니나 형이나 뭐 이렇게 있어.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어떡해? 찾아야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어야 됐는데 그냥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동생조차도 왜 언니가 없는지 어디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부터가 뭔가 이 아이리씨가 가족에게 굉장히 너무 외면당한,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자매는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유독 장녀인 이 아이리시한테만 너무나도 심한 학대를 가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원래 왕따라는 게 그렇잖아. 왕따 당하는 애가 있으면 괜히 나한테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관심, 방관하는. 그래서 아마 이 여동생조차 내가 뭔가 말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야 진짜. 열받아 죽겠어 내가 이제 말하면서도.